세금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시면 뭐가 있냐면, 자, 국세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국세가 뭐가 있어요? 지방세. 여기 딱 두 개로 나뉘어집니다. 국가에서 세금을 걷고 또는 요즘엔 또 지자체에서 세금을 걷죠. 그죠? 그래서 어떤 세금은 지방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지방자치, 그러니까 지방을 개발시키고 지방에 도로를 뚫고 하는 부분에 돈을 쓰는 경우가 있고, 또는 한쪽은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국가의 기반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어떻습니까? 다른 정도로 국가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어쨌든 국가에도 돈이 들어와야 국가에서 돈을 집행을 함으로 해서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제가 세금 체계에 대한 부분과 부동산하고 관련된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알 정도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간단하게 취득세에 대한 부분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왜냐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리고 다음에 또 시간 될 때 제가 재산세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양도세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상속증여세 이런 부분들 좀 교통정리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세금 체계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은, 자, 국세가 있는데 요건 또 뭐가 있냐면 관세라는 게 있어요. 관세. 관세라는 것은 해외하고 관련된 거죠. 우리나라 말고, 그쵸?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업들 또는 수입하는 그런 기업들, 그런 거에 관련돼서 세금이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국세.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과 교육 활동을 통해서 걷어들여지는 세금. 그 다음에 내국세는 내국인의 활동, 경제 활동에 의해서 걷어들여지는 세금을 우리는 내국세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네. 그러면 내국세 중에서 또 뭐라고 하냐면 보통세가 있어요.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또 해요. 분들이 분류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세는 딱 두 가지로 나뉘죠. 우리가 광역단체가 있고 어떻습니까? 학산체가 있는데, 광역단체는 도세가 있어요. 도세.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아시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도 내에는 시하고 군 단위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시하고 군세다라고 두 개가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걷어들여지는 세금이 있고 시군에서 걷어들여지는 세금이 있다. 이렇게 분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죠. 이분들이. 그리고 도세에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통세가 있고, 그 다음에 목적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걷어들여진 세금 갖다가 목적세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분들이. 알겠어요? 그 다음에 시군세에도 마찬가지로 보통세가 있고 목적세가 있어요. 목적세. 이렇게 해서 세금 체계를 간단하게 구별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는 세금 사실 많아요. 보통세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고 목적세도 엄청나게 많고 많습니다. 근데 우리하고 관련된 세금에 관련된 얘기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하고. 알겠죠? 그럼 부동산하고 관련된 세금이 뭐냐? 부동산하고 관련된 세금이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취득할 때 보면 취득세가 관련돼 있죠? 그렇죠? 취득세하고 따라오는 세금이 뭡니까? 옛날에는 등록세가 있었는데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쳤어요. 그래서 일원화시켜서 취득세로 부릅니다. 분들이. 그 다음에 뭡니까? 교육세라는 게 있죠. 지방교육세.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농어촌 특별세가 있어요.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취득을 할 때 어떻습니까? 따라 붙는 세금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취득세를 본세금으로, 이거는 부가세라고 하는데, 이 부가세 요 부분이 따라 붙는다. 이 부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보유를 하잖아요. 맞죠? 보유를 할 때 내는 세금이 뭐라고 하니까 그게 갖다가 재산세라고 하죠. 재산세. 재산세는 어떻습니까? 보유세. 종합토지세 있잖아요.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 이걸 같이 어떻습니까? 재산세라고도 얘기하고, 또 뭐냐면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세라고 해서 이게 또 신설이 됐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종합토지세하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하고 좀 관련된 세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뭐가 있냐면, 양도할 때 양도세금이 있죠? 맞죠? 그죠? 양도세가 있고, 그 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이거 있습니다. 부동산도 상속하고 부동산도 증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하고 관련된 세금은 이렇게 취득세, 어떻습니까? 재산세, 보유했을 때, 양도했을 때, 어떻습니까? 양도세, 어떻습니까? 무상으로 해서 증여를 할 때 증여세, 무상 양도를 한다고 그러죠? 그거 갖다가 우리는 증여세라고 하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 상속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재산이 증여가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걸 갖다 우리가 상속세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세금 체계가 5가지로 해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걷어들이는 이 취득세에 대한 부분은 어디냐? 취득세에 대한 부분은 어디냐면, 취득세는 지방세죠. 맞죠? 요거는 지방세예요. 그 지방세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도세에 해당이 되느냐? 시군세에 해당이 되느냐? 여러분들 어디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는 취득세는 어디에 해당이 된다고? 도세에 해당이 돼요. 도세.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춘천시에서 땅을 샀죠? 춘천시에서 땅을 사면 세금을 내잖아요. 취득세를 내죠? 그 세금은 어디로 갑니까? 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여러분들 그거 춘천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강원도로 들어갑니다. 강원도로. 그러니까 춘천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은 물론 춘천에 어떻습니까? 재산세 이런 부분도 걷어들이는 부분이 있어서 되긴 되지만 어떻습니까? 취득세 관련된 부분은 강원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제 저희 회사하고 이런 취득세 관련된 지방세 관련된 세무조사 건이 있었어요. 저희 회사에 있었는데 완벽하게 처리됐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런 부분들은 세금을 정확하게 제가 다 내고 있기 때문에 털끝 하나 건드릴 데가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회사에. 사실은 이게 뭐냐면 와가지고 뭐라도 건드려서 가야 되는데 조사해보다 보니까 건드릴 게 없대요. 교통비도 안 나오대. 교통비도. 그냥 갔어요. 교통비 안 나오고. 그거를 한 달 동안 조사해가지고 왔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다. 분들이. 그만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철저하게 제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금적인 부분도.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뭐냐면, 취득세하고 따라붙는 세금이 뭐냐면, 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가 있죠. 그죠? 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여기 목적세에 해당이 됩니다. 목적세. 그러니까, 도에서 걷어들이는 목적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교육세는 뭐예요? 이런 말대로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 교육을 위해서 쓰는 돈이에요. 그 돈이.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요거 교육세는 어떻습니까? 목적세에 해당이 되고 이 농어촌 특별세 있죠? 이 농어촌 특별세는 어디로 가냐면 여기 내국세 중에서 어떻습니까? 목적세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국세예요. 농어촌 특별세는 또. 그러니까 농어촌 특별세를 걷어들이면은 그게 어디로 가냐? 강원도로 가는 게 어디로 간다? 나라로 국가로 갑니다. 국가로. 여러분들 세금의 분류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걷어들여지는 세금이 지방으로 가느냐 국가로 가느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상 여러분들 너무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부동산을 어차피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간단하게 어떻습니까? 이해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은 뭐냐? 이 재산세 관련된 거는 뭐냐? 재산세. 이 재산세하고 이 재산세 관련된 부분 있죠? 근데 이 재산세 중에서 뭐냐면 건물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세 내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종합토지세 내죠? 요거 갖다 우리가 통합해서 재산세라고 하는데, 그런 재산세 부분은 어디로 가냐면, 시군세에 관련됩니다. 시군세.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네 아파트라든지 소유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용인시에 있다라고 하면, 용인시에서 어떻습니까? 재산세를 부과하죠? 맞죠? 네. 그럼 재산세 부과하는 거는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용인시로 가는 거예요. 용인시로. 그러니까 어느 시 자체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면 재산세가 많이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늘어나죠. 아파트 공급이 많이 되고 그 아파트에서 해마다 걷어들여지는 세금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공급량이. 자, 춘천이 왜 돈이 되냐? 아파트 공급량이 늘어났죠? 알겠어요? 아파트가 막 늘어나니까 재산세를 많이 걷어들이냐 안 걷어들여져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도시가 발전하면 할수록 지방 재원이 풍부해진다. 여러분들이. 아파트도 들어오고 땅이 거래가 됨으로 해서 땅 가격이 올라가죠? 땅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과표가 올라가고 거기에 따라서 재산세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땅 가격이 올라가는 동네, 그 다음에 부동산이 활발화가 돼서 부동산이 막 아파트가 지어지는 동네, 그런 동네가 지방, 그 시, 군으로 해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걷어들이는 세금을 갖다가 또 지방에 개발시키는데 또 돈을 쓰게 되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춘천이 아파트가 막 공급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계속해서 아파트 공급 재산세가 계속해서 걷어들이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말하는 게 우리가 주민세라고 내잖아요. 주민세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냐면 시군세입니다. 시군세. 그러니까 시군으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습니까? 시군세가 많이 놓쳐지죠? 한마디로 말해서 고정이익금이 딱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사람 수대로 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니까 사람이 많을수록, 인구가 많을수록 지방자치단체가 어떻습니까? 파워가 크다 안 크다? 그래서 큰 거예요, 여러분.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뭐냐? 종합토지세는 뭐냐? 아니, 종합부동산세는 뭐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뭐냐면, 땅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땅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재산세로 세금을 다 냈죠. 근데 어느 일정 금액 이상을 더 가지고 있을 때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세금을 한 번 더 매기게 됩니다.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과표가 예를 들어 9억이다. 예를 들어서 모든 걸 했는데 9억 이전까지는 재산세만 내는데 부동산을 합쳐버리니까 9억이 넘어가고 10억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럼 9억 이전에 세금 내죠? 10억까지 예를 들어서 뭐 15억이다. 다 재산세 내잖아요. 그럼 여기 초과되는 부분이 얼마? 6억이죠? 6억에 대해서 세금을 한 번 더 때리는 거예요. 과표를 만들어서. 그러면 그게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중과세 아닙니까? 그죠? 여기도 세금 한 번 매겼고 또 한 번 여기를 또 세금을 매기니까. 근데 이중과세 논란이 있긴 하는데 어떻습니까? 대법원에서는 땅땅땅 두들겨줬어요. 왜? 뭐라고? 이거는 괜찮다. 세금 걷어들여도 됐다. 돈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더 걷어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또 우리나라 또 세금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소득세 관련된 부분 말씀드릴게요. 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소득세도 금융소득이 있고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죠? 그러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원래는 4천만 원이 넘어가기 전에는 원래 분리과세로 해서 끝내버려요. 세금을 다. 그래서 분리과세 끝나는데 4천만 원이 넘어가는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금액은 어떻습니까? 초과하는 금액은 나중에 종합소득세 합산 계산은 다시 한번. 그렇기 때문에 누지세가 붙고 세금이 더 많이 걷어지겠죠. 그래서 예전에 종합소득세 관련된 부분을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거는 여러분들 잘 보면 어떻게 4천만 원씩 금융소득이 발생하지?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금융소득 발생하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엄청난 기업들이 많죠?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주식 가지고 있죠? 주식, 대기업들 뭐 보면은 주식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떻습니까? 해마다 배당이 나오잖아요. 배당이 나오는 게 어떤 사람은 뭐 몇백억도 나오고 막 한단 말이에요. 몇십억부터 해가지고 몇백억, 몇천만 원 나온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면 그 배당세에 대해서, 그 배당 금액에 대해서 4천만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때려버린다고, 세금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어떻습니까? 3천만 원에서 또 2천만 원 또 낮췄어요. 낮췄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꼼짝 말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세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걷어들일까를 연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좀 낮춰도 걷어들일 세금이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응? 나올 수 있는 구멍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 찾아간다. 어떻게든 세금을 구하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자꾸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좀 더 때린다. 그리고 부동산을 좀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부동산을 좀 더 때린다. 세금을. 응?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어떤 세율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다 기억 못해요. 그거 알아도 소용없어요. 왜냐면 요즘에 네이버 형님이 잘 가르쳐줘요. 모르면 네이버 형님한테 물어봐. 세율까지 다 기억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큰 흐름과 맥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신다라고 하면 컨설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런 거에 관련된 흐름과 맥만 알고 있으면 세율, 세부적인 세칙, 규칙 이런 것들은 그냥 들어가면 다 있어요, 분들. 응? 그거 보고 다시 점검을 해드리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막 복잡하게 세율까지 막 외워가지고 막 고객들한테 할 필요 없다. 근데 간단한 세율에 대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러면 요 양도세는 뭐냐? 양도세는 뭐예요? 당연히 이건 국세죠. 그렇죠? 국세, 그다음 상속세 어떻습니까? 증여세 이거는 다 어디다? 국세다. 보통세, 내국세 중에서 여기 국세, 여기 어디입니까? 양도세, 그다음에 상속세, 증여세. 요거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국세에 어디 들어간다? 보통세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걷어들이는 어떤 뭐 지구 사고 팔 때 내는 세금 있죠?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그게 어디로 가냐면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간다? 타 국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고 있는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동산하고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세금의 향방,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어떻습니까? 개념적으로 여러분 정확하게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들. 알겠어요? 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좀 세금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틀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좀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이거는 부동산하고 관련된 세금이고 나머지 다른 관련된 세금도 많이 있는데 다 여기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 안에 다 포함이 되는데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부동산하고 관련된 이 세금 중에서 이 세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이 중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취득세 관련된 부분이죠. 이 부분 있죠? 네. 이 부분만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뭐냐면 땅을 잘 보세요. 우리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고 용도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지목이 있죠? 맞잖아요, 그죠? 네. 용도가 있고 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로 얘기할 때 뭐냐면 한 크게 네 가지로 해서 네 가지로 분류하죠? 네. 그 다음에 지목은 몇 가지? 28가지로 분류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죠? 네. 근데 뭐냐면 어차피 용도에 아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이 나눠진다 했죠? 네. 그러면 여기 관리지역부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은 도시지역의 반대말이 뭐예요? 비도시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이 도시지역 중에서도 보면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하고 녹지가 있죠. 맞죠? 네. 그러면은 주거지는 주거지, 그러니까 아파트가 짓든 뭐 집을 짓도록 어떻습니까? 설계가 돼 있는 땅 아닙니까? 그거는 이미. 그 다음에 이거는 상업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거는 공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은 땅이죠. 그쵸? 그거 나머지 여유분 땅이 녹지 아닙니까? 도시 안에서. 그러면 그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다 28가지 지목이 다 있어요. 도시지역에도 28가지 지목이 있고 비도시지역에도 28가지 지목이 다 있죠. 네. 알겠어요? 네. 자,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시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비도시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중에 보면 주거지하고 상업지하고 공업지하고 녹지지역으로 나뉘어지죠. 네. 도시지역.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은 뭐로 나뉘어져요?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죠? 네. 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28가지 지목이 주거지에도 28가지 지목이 있죠? 네. 주거지 안에도 전답, 가수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상업적에도 28가지 지목이 있어요. 아직 대지화가 되지 않았고 상업적으로 찍어놓고 앞으로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땅을 우리가 말하는 거죠? 네. 전답, 가수원채로 아직 상업적으로 되어 있는 땅도 있다고. 예정이 되어 있는 땅들이. 응? 그리고 어떻습니까? 공업적도 마찬가지 28가지 지목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녹지도 28가지 지목이 다 있겠죠. 네. 관리도 마찬가지 28가지 다 28가지 지목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땅은 무엇냐? 우리가 하고 있는 땅은 뭡니까? 우리 땅은 주거지역이죠. 네. 그 다음에 지목으로 따지면 전입니다. 알겠어요? 네. 이 전이라고 하는 이 지목이 어떻습니까? 이 주거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거요. 네. 알겠어요?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가 있냐면 농지라는 게 있고 농지가 아닌 게 있어요. 우리가 농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답, 과수원을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목 세 가지 전답, 과수원을 갖다가 우리는 농지법에 의해서 조촉을 받게 돼요. 그리고 임야라는 거 있는데 임야는 산림법에 조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 다음 목장 이런 거는 토지법에 조촉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법에 다 분류가 돼 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지금 전답, 과수원은 따지고 분류하게 되면 뭐합니까? 전이잖아요, 지금. 네. 그죠? 그러면 이게 농지예요, 농지 아니에요? 자, 지목만 봤을 때는 농지죠? 네. 예? 네. 지목만 봤을 때 농지인데 예외 상황이 있다. 예외 상황. 예외 상황은 뭐냐면 전과 답과 가수원이라는 농지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내에 있을 때는 농지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땅이 전답 가수원은 농지이긴 하지만 어때요? 이게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있죠? 네.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포함이 되는 전이기 때문에 그걸 농지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라고 하는 거야. 이미 그거는 주거지로 약속이 돼 있는 땅이다. 응? 이미 농사의 기능을 잃어버렸다, 상실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세금
여러분들 이거에 따라 또 분류가 또 틀려집니다. 세율도 이런 부분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표제에 대해서 이해가 또 가능하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자 농지를 매입을 할 경우에 우리가 있어요. 예전에 1000평방미터라고 있어요. 1000평방미터는 거의 한 300평 좀 넘어갑니다. 한 301평 정도 이렇게 돼요. 그죠? 평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300평 정도까지는 어떻습니까? 도시민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농사의 목적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 게 일반화됐고 당연히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산업화되고 막 하면서 농지의 쓸모가 점점 떨어졌죠. 그러니까 도시민들이 농지를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거래할 수 있게끔 어떻습니까? 둔 게 뭐냐면 300평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주말 농장 목적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취득이 용이할 수 있게끔 어땠습니까? 그렇게 해놓은 제도가 있어요. 주말 농장 취득용으로 해서 그래서 300평 미만 정도의 농지를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까다로운 제한사항이 없다. 그러나 농지를 원래 매입을 하는 것은 원래는 작용의 원칙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사람이 농지를 거래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 법 체계는 원래는. 알겠어요? 그러나 그런 원칙에서 300평 미만 정도는 열애를 두고 있는 거야. 응? 300평 미만은. 근데 300평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재를 가하죠. 예를 들어서 영농계획서를 첨부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300평이 넘어가는 부분에서 농사를 안 짓고 만약에 놀린다든지 이럴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벌칙이 올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있는데 300평 미만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농지법이 좀 완화를 시켜놨다. 그러면 우리는 자 전담 과수원이긴 한데 어디에 해당이 되냐? 주거지에 해당이 되죠? 그럼 농지법에 저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농지법 저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주거지에 있는 전담 과수원은 거래함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이해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는 거야. 아직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신 분들은 뭐 이거 농지가 아니냐부터 해서 고객들이 농지라고 그러니까 맞네 농지가. 여러분들부터가 하면 헷갈리니까 고객은 더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여러분들 정확한 어떤 규정상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금 분류를 간단하고 명쾌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어요? 네. 여러분들 우리 자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역에 있는 28가지 지목 중에서 전답과수원은 농지다? 농지가 아니다? 농지가 아니다 라고 해서 농지가 아닌 걸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책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 써머리가 됩니까? 네. 자, 그러면 좀 세율에 대한 부분들 좀 정리 좀 할게요. 그러면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 자, 세금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면 취득세하고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번에 많은 분들이 주택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주택에 대한 부분하고 토지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좀 분류를 시킬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택은 어떻게 나뉘어지냐면 3억하고 6억하고 9억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분들이. 그래서 3억도 어떻게 되냐면 25평 이하, 25평 이상, 6억도 25평 이상 복잡해요. 여기 이하, 뭐 25평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국민주택형이라고 하죠. 25평 정도가. 그리고 9억짜리도 25평 이하, 25평 이상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강남은 25평 이하인데도 9억짜리 아파트가 있잖아요. 네. 재건축 아파트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세율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 맞다 막 이러니까 서로 어떻습니까? 왜? 평형으로만 따지자고 하니 이건 어떻습니까? 30평, 그러니까 전용면적 25평짜리 아파트가 1억짜리 아파트도 있고 어디는 20억짜리 아파트도 있잖아요. 그럼 20억짜리 아파트 있는 사람하고 1억짜리 아파트 있는 사람하고 어떻습니까? 취득세가 같으면 되겠냐 안 되겠냐. 그러니까 서로 형평성이 틀리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이 부분들이.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3억 미만, 그러니까 25평짜리 이하이기도 하고 25평짜리 큰 대형평수도 있잖아요. 네. 대형평수인데도 불구하고 지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3억짜리 미만 아파트도 많죠? 네.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똑같이 여기랑 똑같이 기준하면 되냐. 돈 있어가지고 대형평수 한 게 아니라 금액대가 맞으니까 한 거지. 네, 맞잖아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기준으로 하게 되느냐 이 부분들이. 자 일단은 3억, 6억, 9억 기준으로 합니다. 요거는 1%, 2%, 3%를 따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3억 여기 지금 3억 이하 아파트 있잖아요.
여기 지금 3억대 아파트, 어떻습니까? 6억대 아파트, 9억대 이상. 여기 이 부분들이 아파트가 되는데 요거는 어떻습니까? 취득세 1%, 2%, 3% 이렇게 기준으로 금액을 따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25평보다도 작은 놈 있죠? 그 다음에 25평보다도 큰 놈 있죠? 그럼 25평보다도 작은 놈 있고 큰 놈 있고 작은 놈 있고 큰 놈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기준을 하는데 제가 세율에 대한 부분들을 여기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거를 좀 정리 좀 할게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제가 다시 여기서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6억 이하는 6억 이하 9억 있고 6억에서 9억 단계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거는 9억 이상 이렇게 나뉘어지네요. 그러니까 6억 이하는 같이 보는 거예요. 미니멈 6억을 기준으로 해서 세율을 따지게 되는데 6억 이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취득세라고 하는 본세가 되냐면 1%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6억이 넘어가서 9억 사이 있죠? 그거는 어떻습니까? 거래할 때 얼마가 된다? 일단은 2%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9억이 넘어가면 뭡니까? 기본세가 3억 정도가 된다. 근데 대부분 많은 어떤 선배들이 거래를 많이 하는 게 6억 미만 아니에요. 그죠? 6억 미만이기 때문에 기본세율이 1% 정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뭐가 있냐면 이 중에서 보면은 이상이 있고 이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큰 놈한테는 세금을 더 걷어들여야죠. 맞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지금 여기 세법에 의하면 교육세라는 게 있어요. 교육세가 있고 농특세가 있는데 교육세 이하 같은 경우는 교육세 포함해서 여기 이하 같은 경우는 1.1% 부가세 따라오는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초과 같은 경우 넘어가는 것은 농어촌 특별세가 또 따로 붙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냐면 1.3% 이거는 교육세만 10% 또 붙는 거고 이거는 교육세 그 다음에 농특세까지 또 붙어요. 그래서 1.3%.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들 아파트 한번 내가 내 아파트를 어디다 판다고 취득한다고 생각할 때 생각을 해봐요. 내가 6억짜리 이하면서 어떻습니까? 25평 이상 아파트를 취득을 할 때 들어가는 세금 얼마 되나? 1.4%에 해당이 된다. 세금이 많이 낮아졌죠? 옛날에는 다 4.6%, 4%로 동일했었어요. 옛날에는. 작든 크든 4%로 그냥 동일했었는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거래를 활발하게 시키기 위해서 거래 문턱을 낮추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세율을 다 변경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무사도 헷갈리고 우리도 헷갈린 거다. 그러니까 네이버 형님한테 물어보지 않은 나는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꾸 바뀌는 세법에 대해서는 세무사도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매번 바뀌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야. 저도 헷갈리고. 그럼 여기 2% 똑같습니다. 여기 2%에 해당이 되는 거는 뭐냐면 이하 있죠? 작은 거 같은 경우는 2.2 또 큰 거 같은 경우는 2.4% 이것도 마찬가지 3.2% 3.4% 이렇게 되겠죠? 3.3 3.5 10% 붙으니까 3.3 여기 붙으니까 3.5 이렇게 다닙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9억 이상이면서 25평보다 크다라고 하는 얄짤없이 얼마 내야 된다? 3.5%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 기준으로 볼 때 대부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9억 다 넘어가잖아요. 그쵸? 만약에 25평보다 좀 작다. 26평대다 그러면 3.4% 내는 거고 조금 크다라고 하면 3.5%.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은 거의 9억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취득을 할 경우에는 한 3%대 세금을 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주택에 관련된 부분도 여러분들과 생활하고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아파트 정도는 얼마 정도 세금을 내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자, 농지도 다 토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토지도 딱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 농지가 있고 농지가 아닌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전답가수원은 농지라고 했지만 전답가수원이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역이 있을 때는 농지는 아니다?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 아닌 걸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그러면 농지 같은 경우에 취득세는 뭐냐? 농지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얼마냐면 2.4%에 해당이 되네요. 농지 외에 신규 있게 3%. 농지 같은 경우는 3%에 해당이 돼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농지 같은 경우 3%고 그 다음에 농특세, 교육세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3.4%. 교육세 플러스 농특세
포함해서 3.4%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농지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농지가 아닌 경우는 기본적으로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세금이 몇 프로다? 4%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일 경우에만 이렇게 세율을 이렇게 체계화 많이 시켜놨고 나머지 상가라든지 토지라든지 이런 거 매입할 때 나머지 기타 부동산에 대해서는 얼마를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세율을 4%에 해당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본 여러분들이 4%인데 내가 취득하는 게 농지면 4%고 농지가 아니면 4%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에 따라서 부가세가 뭐냐면 4.6%가 됩니다. 이것도 교육세, 농특세 포함해서 해당되기 때문에 4.6%에 세율된다. 그럼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농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에 해당이 돼? 농지가 아닌 여기 토지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세율이 얼마입니까? 4.6%죠? 그다음 플러스 알파 기타 비용 알파에서 거의 대략 한 5% 잡는다. 업무사 비용, 뭐 채권 매입 비용 뭐 이런 게 또 따로 붙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게 되면 매입 금액에 한 어떻습니까? 한 5% 러프하게 한 요 정도 5% 내외 요 정도에서 세금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정을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 여러분들 물어볼 거 아니에요. 고객이 야, 취득할 때 세금 얼마네? 얼마지? 얼마일까? 이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정말 무식하면 안 돼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그러니까 4.6% 나옵니다. 그리고 부대비용 포함해서 러프하게 한 5% 정도 예상이 됩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요. 그거는 자세하게 어떻습니까? 취득세 용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한 대충 5%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간단하게 얼마나 심플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토지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딱 두 가지. 농지와 비농지일 경우에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주거지 상업지역 위주로 하죠? 그러니까 그냥 4%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가세 포함 4.6% 이렇게 여러분들의 속에서 머릿속에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취득세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될 겁니다. 알겠어요? 네. 좀 정리되지 않아요? 네. 정리 간단하고 명쾌하게 되죠? 네. 만약에 모른다 라고 하시면 유튜브를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강의한 부분을 다시 올리도록 할 테니까 이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복습하는 계기로 해서 취득세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실 수 있습니다.